안녕하십니까. 자, 제 소개부터 해야 되겠죠.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기업 취업 강의를 16년째 하고 있는 윤종혁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건, 지금 사실 제가 찍고 있는 요 시점 자체가 공채 시즌이 딱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이에요. 공채 시즌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인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 대부분 이제 공기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작년부터 가장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작년부터 가장 많이 들어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도대체 내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 공기업을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스펙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스펙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일단 풀 스펙으로 맞춰놓고 할지 아니면 나 스펙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서 가게 될지 그리고 공기업을 진짜 내가 시작하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2020년도의 하반기에 공기업 채용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총평 그리고 거기에서 채용 인원이라든지 평균 경쟁률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평균 경쟁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몇 명을 채용을 하는데 몇 명이 지원을 했느냐예요. 몇 명이 지원을 했느냐. 그러니까 뭐 필기를 받느냐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몇 명이 지원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생 평균 준비 기간이에요. 준비 기간 하고요. 그 다음에 필기 유형 그리고 면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도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2020년도의 채용 인원입니다. 채용 인원을 많이 채용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채용을 했어요. 25,600명 정도를 채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27,000명 정도를 채용했고요. 실제로 2020년도에 올해는 26,000명을 채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을 한 20만 명 정도를 채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많지만 하진 않겠습니다. 자, 26,000명 정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은 약 한 28,000명에서 29,000명 정도를 채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는 있는 거겠죠. 28,000명에서 약 한 29,000명 정도를 채용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는 같이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채용이 많은 건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몇 군데 공기업 1년에 평균적으로 150군데에서 200군데의 공공기관이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정규직만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27,000명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막 굉장히 채용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기업당 뭐 100명꼴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채용을 보니까 많이 한다던데요? 역대급으로 한다던데요? 역대급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요, 계속해서 성장했다가 성장해오고 있는 추세.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성장해오고 있는 추세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2014년도에 비례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역대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맞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그 문제 중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은 어느 정도 하는 거 알고 있겠고 채용의 규모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채용을 해? 라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요. 어떤 자료냐면은 여러분들 평균 경쟁률, 공기업의 평균 경쟁률 믿어지십니까? 150.4대 1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 작년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평균 경쟁률이 78대 1이었습니다. 에이, 그러면은 저 그래도 경쟁률이 낮은 곳으로 갈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보세요. 이것 경쟁률이 이거보다 낮았던 데가 어디냐면 7급 공무원하고 9급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면 7급 공무원하고 9급 공무원을 전부 다 합쳐서 준비 기간, 이게 개월수거든요. 개월수인데 9급 공무원하고 7급 공무원, 세무사, 회계사, 대기업, 공기업 했을 때 약 2년 정도 걸립니다. 준비 기간, 합격하는 데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 평균적으로 2년 정도 걸리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제일 깜짝 놀란 게 대기업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가장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대기업이었어요. 제가 한 5년 전? 3년, 5년 전만 하더라도 대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불과 12개월이 안 되었어요. 10개월 정도 됐었거든요. 준비 기간이 실제로. 그런데 여기에서는 스펙 준비 기간까지 다 합쳐서입니다. 그런데 너무 늘어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사실상 채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7급 공무원하고 9급 공무원이 있어요. 7급 공무원하고 9급 공무원이 약 26개월, 28개월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 회계사는 40개월, 42개월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건 거예요. 대기업하고 공기업하고 연봉의 차이가 약 평균 연봉이 2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3,500 정도, 신입사원 초봉 연봉으로 했을 때 약 한 3,500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좀 많이 받고 그 다음에 24개월 정도 하면 합격을 하는데 150.4대 1이야. 이 얘기는 뭡니까? 허수가 많다는 겁니다. 허수가 많다는 거예요.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가 되는 겁니까? 아, 헛수가 많구나. 헛수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 이거 헛수가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다시 우리가 얘기하자면은 자, 일단 인원은 어느 정도 채용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10만 명, 20만 명만큼은 채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채용 규모는 커져가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채용 규모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준비하는 인원은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더 늘어났는데 150대 1이라는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에 비교해 보았을 때 준비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는 분들도 좀 많으신 거고, 그리고 그 헤매고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일단은 지원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스스로가 뭐가 되지 않자? 헛수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허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스펙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펙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으신 상태에서 준비를 하세요. 물론 저는 토익이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토익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 마지노선을 그어줄게요. 그 마지노선을 딱 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제 강의를 쭉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직업기초 능력이요. 모듈형으로 나옵니까? 피센용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피듈형으로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됐든 우리는 한 군데 공기업을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듈형, 피센 유형 합쳐서 우리는 피듈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무 유형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거는 중복 포함입니다. 그래서 직무 유형이 나왔던 전체로 보았을 때 시험 친 것 가운데에서 전체 공기업 중에서 약 한 25% 정도가 직무 유형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모듈형도 꽤나 늘었습니다. 사실은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모듈형이 좀 는 편이에요. 그리고 피센 유형들도 늘었습니다. 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즉 피듈형 문제가 좀 더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직무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지문이나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직무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관광공사라든지 에너지 공기업이라든지 또는 SOC 공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수자원공사, 코레일이라든지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에 회사와 관련된 지문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직업기초 능력은요.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직업기초 능력은 많이 풀고 많이 맞추는 게임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시간이 부족해요.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 내에 다 풀 수가 없어요. 너무 아쉽게도. 너무 안타깝게도 시간 내에 다 풀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기초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 압박감도 있는 거고요. 정답률을 높여야 되는 압박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느냐 하면은 내가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만 알고 있다면 여기에서 시간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조직 이해라든지 정보 능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난이도가 좀 상승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듈 유형이 나왔거든요. 모듈 유형이 나왔는데 실제로도 난이도가 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좀 더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많아진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모듈 유형 중에서는 조직 이해나 정보 능력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에너지 발전 공기업이나 SOC 공기업 같은 경우들도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는, 즉 회사와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듈형과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생님 다 공부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공기업을 정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공기업을 정할 것이야 라고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냐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SOC 공기업이구나 또는 관광공사 에너지 공기업이구나, 나는 어디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찜해놓은 공기업들 중에서는 어떤 계열이 많은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를 가도 이 얘기는 안 해요. 왜 이 얘기를 안 할까? 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할까? 대부분이 문제 푸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들 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도 맞죠.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도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사명감, 소명의식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됐다면 오래된 공기업 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이나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드리고 그 정확하게 정보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전략을 짜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공. 선생님 2019년부터 전공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는데요. 전공은 어떤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이 부분에서 공동 설문조사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요. 위에가 사무직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부분들이 밑에가 기술직 분들인데요. 전공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한다 또는 공무원 공부보다는 쉽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전공 공부는 NCS 공부보다 어렵다. 전공의 시간이 많이 쓰인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대부분 사무직 분들이 전공과 관련해서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 기술직 분들은 전공과 관련해서 조금 더 난 괜찮아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 요즘에는 정설로 돼 있죠. 정설로 돼 있는데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기술직 분들은 대부분 일반 기사를 준비하고 들어오세요. 일반 기사를 준비하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사를 준비를 하고 들어오시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사를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여기 과목이 전공 필기 과목이거든. 전공 필기 과목이니까 나 어차피 공부했던 거니까 문제만 풀면서 몇 개년 정도에 대한 문제만 풀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공부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사 시험이 만만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진짜로 어렵게 나오고 지금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학원에 오셔서 저하고 상담을 하시거나 또는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또는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전부 다 제가 기술직 분들한테는 기사부터 따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사를 나는 좀 관리 받으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가면서 기사도 공부하고 할래요 라고 했을 때 저 NCS 공부는 거의 하지 말라 그래요. 복습만 하고 거의 7대3 또는 8대2 정도로 전공 공부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전공 필기 부분이 같기 때문에 그냥 쉽다라고 하는 거지 결코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공공기관의 사무직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사무직은 일단 전공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도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일 전공이 있습니다. 단일 전공 같은 경우는 경영, 경제, 법, 행정 과 관련돼서 그 중에서 택 1인 건데 그렇게 택 1을 하느냐 아니면 상경법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요즘에 상경법정 쪽을 치는 곳이 좀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도. 그 다음에 사통합 전공으로 가느냐 이것부터 전공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거부터 탁 막히니까 선택을 했을 때도 너무 어려운 거죠. 사실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전공의 사무직 분들이라면 전공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주시는 거, 그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무직 같은 경우는 전공을 보는 공공기관이 많아졌고 7급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보다는 좀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기술직은 전공 시험을 보는데 일반 기사 필기 문제 난이도고 도로공사만 유일하게 공무원 수준으로 나오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약간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접은 어땠을까요? 면접도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밌는 결과가 전공과 관련된 질문들은 약 한 12% 정도였어요. 전체 공기업 중에서. 그런데 질문 중에서 38%가 회사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회사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아졌을까요? 이거는 추측해 보건데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직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와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회사의 관심도를 알기 위해서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조금 다릅니다. 회사에 대한 관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직무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관심은 그냥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그 관심보다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38% 정도가 회사와 관련된 질문들을 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 작년에,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마스크를 모두 다 꼈잖아요. 자, 마스크를 끼고 나서 면접을 받습니다. 그럼 마스크를 끼고 면접을 보면 이 사람의 표정이나 뉘앙스 이런 것들이 잘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면접은 종합적 결정이거든요. 그 종합적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종합적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사람이 뉘앙스, 버릇, 습관,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를 찌르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표정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표정이 잘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좀 더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와 관련된 질문들이 늘어났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가치관과 관련된 질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이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취업에 대한 트렌드가 조금은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PT 면접을 새롭게 도입한 곳이 한 9% 정도 됐고요. 새롭게 토론 면접을 도입한 곳도 약 한 8% 정도 돼서 실제로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들도 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공공기관 면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었으니까 이걸 종합해 보자면 이겁니다. 내가 회사를 정하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거죠. 회사를 정하고 그 회사에 맞추어서 회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지식들 또는 정책의 변화들까지 같이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전공과 NCS를 병행을 하면서 준비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저희들한테 와서 합격하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합격하신 분들의 평균 공부 시간을 보시면은 놀라실 겁니다.
정말 많이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겠죠. 그런데 사실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은 이렇게 공부를 한 건 몇 달은 안 됩니다. 이것과 이 부분이 매칭은 안 됩니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우리 학원을 10개월 정도 다니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준비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0개월, 준비 기간 13개월, 10개월, 그 다음에 준비 기간 20개월, 10개월, 8개월, 6개월 정도다. 이렇게 하셨는데 평균적으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학원에 오신 지 3개월 혹은 4개월 정도. 그 3, 4개월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정말 전공세 시간에 직업기초능력 6시간, 막 9시간씩, 8시간씩, 어떨 때는 12시간씩 평균적으로 하루에 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합격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도. 그럼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자소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이 시간 이외에 준비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힘들어요. 이거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거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자기 살 깎아먹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당연하죠.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알잖아요. 8시간씩 매일 한다? 아, 진짜 힘들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좀 절실한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절실한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정말로 잘 오셨다. 이렇게 좀 이분들한테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 진짜 딱 믿고 3, 4개월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을 때 물론 못 따라오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더 많으셨죠. 근데 그렇게 따라오시니까 3, 4개월 정도 있다가 합격권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기회다. 여러분들 실제 공시생이라고 하죠. 공시족이라고 하든지.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공무원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시면서 8시간씩 공부하시고 정말로 힘들게 공부하시면서도 1년 이상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너무 많으세요. 어쩌면 지금이 기회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좀 더 짧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스펙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허들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상반기 어떤 식으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될까요? 대비를 해야 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첫 번째가 공부 범위를 아는 거예요. 공부 범위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공기업을 들어갈지를 정하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정하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할까? 자, 보세요. 전공의 범위부터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스펙이 같이 붙는 거예요. 스펙이 같이 붙는 거예요. 무작정, 나 공기업 시작해볼까? 이렇게 해서 시작은 하지 마세요. 정말로 제가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제 공기업이 좋은 이유는 100가지라도 되라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공기업이 좋다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좋은 공기업을 내가 그냥 소위 말하는 맨입에 혹은 그 좋은 공기업을 내가 우연히 들어갈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일단 기업을 정하시든 아니면 내 스펙을 정하시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왜? 자, 보세요.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토익이 있을 거고요.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이 있을 겁니다. 토익 스피킹이나 아니면 오픽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이 있을 겁니다. 자격증이 있을 겁니다. 자, 요 두 개만 놓고 보자고요.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 오픽 그리고 자격증이 있을 겁니다. 자, 자격증은 토익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760, 그 다음에 850, 그 외에는 930 이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930 이상. 그 다음에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같은 경우는 필수는 아닌데 나는 토익을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일단 오픽을 기준으로 IM2 혹은 IH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토익은 토익 스피킹으로 전환되는 코스는 있거든요. 안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안 되는 곳들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 자, 보세요.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교육사항이라든지 경력 및 경험사항을 중시하거나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부 판정이 되는 공기업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수자원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코레일이라든지 또는 서울교통공사라든지 이런 데가 적부 판정입니다. 그러면은 700이나 760 같은 경우는 적부 판정이거나 자소서가 중요하거나 적부 판정이거나 아니면 자소서가 중요하거나 아니면은 교육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850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만점이 850, 한전이라든지 이런 곳이에요. 한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동서발전도 요즘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한수원이라든지 이런 곳이 이제 850 이상인 곳.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50 이상을 100점을 준다. 물론 880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라고 해서 880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850. 930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인국공 정도, 그 다음에 국제교류재단 정도, 그 다음에 코이카 정도 이렇게 영어 시험이 있는데 영어 점수로 대체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쪽이 실제로 요 정도로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에이, 이거보다 더 높아야 되던데요. 물론 여기는 스피킹을 같이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는 없나요? 요 사이에는 한국공하고 관광공사 정도가 있겠네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자격증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증은 커마라고 한국사가 필수라던데요. 자, 기술직은 전 무조건 기사를 따라고 합니다. 왜? 어차피 전공에서 못 벗어나요. 기술직은. 그러니까 무조건 기사를 따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조건 기사를 따세요. 무조건. 이게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막 공채가 나오고 이러면 흔들리세요. 흔들리셔가지고 나 시험 쳐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 시험 쳐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사를 따고 시작을 하세요. 왜? 전공이 중요하니까. 쌍기사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쌍기사는 굳이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는 무조건 따고 가세요. 따고 하세요. 기사가 필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고졸 채용 같은 경우에서 기술직을 뽑을 때는 산업기사가 필수는 아닙니다만은 산업기사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면접에서 하기도 합니다. 면접에서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사무직 같은 경우에서는 자, 사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느냐. 사무 같은 경우에서는 자격증은 커말이나 한국사인데 저는 꼭 2개를 따실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교육사항이나 경력 및 경험상 이런 것들 때문에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요. 예를 들자면 이쪽은 오히려 둘 중에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850 정도는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930 이상에는 오히려 이것도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기업에 선정이 되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첫 번째. 자, 그 다음에는 전공입니다. 자, 어차피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는 전공이 어차피 일반 기사 필기 시험 과목이고 문제 유형이 비슷하게 오는데 다른 곳은 도로공사 정도입니다. 도로공사 정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전공 같은 경우는 아까 단일 전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경 법정 통합 전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통합 전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일 전공 같은 경우에서는 경영, 경제, 법, 행정 중 택일인데 법 같은 경우는 법은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이 굉장히 법 위주로 나오고요. 경영과 경제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많습니다. 대부분 경영은 회계 그리고 재무를 포함하고요. 경제 같은 경우는 국제경제까지 같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7급 공무원 난이도와 비슷한데 A 선생님 CPA 수준이라던데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쪽은 금공 쪽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일 전공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공기업들은 대부분 7급 공무원에 가깝게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난이도가 쉬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코레일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쉽게 나오죠. 그 외에 단일 전공인데 금공이 CPA 수준으로 7급 공무원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데 자, 금공도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게 3가지입니다. 자, 대부분 산업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산업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신용보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금이라든지 주택금융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이런 쪽들이 있어요. 예보라든지 그 다음에 신보라든지 신용보증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일 전공을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단일 전공에 플러스 논술의 NCS 직업기초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BK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논술을 안 보기 때문에 학생분들한테 인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상경 통합 전공을 봅니다. 거기에다가 NCS 직업기초 능력을 보게 되고요. 고졸 채용 같은 경우에서는 NCS 직업기초 능력의 금융상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IBK 기업은행을 내가 준비를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요, 농협하고도 같이 못 가요.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지역 농협인데 여기는 오히려 시중은행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 외에 신보가 있거든요. 신용보증이 있는데 신용보증은 사통합 전공이에요.
사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신보는 좀 따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부분 전공을 하셨거나 아니면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가스공사나 단일 전공을 시험 보는 곳들이 있습니다. 가스공사나 나는 스펙을 봤을 때 인국공이나 관광공사 이런 쪽을 가고 싶은데 라고 하시게 되면은 약간 어떤 쪽이냐면 단일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OC 공기업이 좀 메인인 곳들 같은 경우에서는 단일 전공을 좀 많이 보고요. 물론 에너지 발전 공기업 중에서도 가스공사나 이런 데는 단일 전공을 봅니다. 에너지 발전 쪽 같은 경우에서는 상경 통합을 좀 더 많이 본다. 상경 법정 통합을 좀 더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SOC 중에서는 도로공사라든지 또는 사회복지공기업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상경 통합이나 단일 전공들을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경이나 법정통합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난이도가 낮겠죠. 그러나 회계, 경영에서 회계는 무시 못하는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직무 중에서요. 회계 쪽을 담당하는 직무가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회계를 좀 많이 보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상경 법정 통합이라든지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 당연하게도 지금 요거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비전공자분들도 접근하기는 나쁘지 않은데 어차피 둘 다 공부하는 분량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통합 전공은 개념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사통합 전공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떠냐면은 나는 스펙에 따라서 그리고 전공에 따라서 공기업이 결정이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보여드릴 건 아니에요. 원래는. 왜냐하면 이게 제 연구자료라서요. 이게 제 연구자료라서 원래 이 표를 가지고 막 쪼개서 막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이제 제 연구자료라든지 이 저작권이 다 노출되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이런 식으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단일 전공만 시험 치는데 한국사도 들어가는지 또는 영어 필기도 들어가는지 어학 점수가 고득점이 필요한지 아니면 논술이 들어가는지 금융권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공기업은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만약에 사무직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토익이 한 850점이고 커말하고 한국사 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여기에 있는 공기업들 다 보는데 여기서 내가 한국사를 포함할 거냐. 한국사 포함하기에는 여긴 종합교양이 들어가니까 일단 X. 나 논술은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여기를 보고 그 다음에 직업기초 능력만 시험 치는 서교공이나 한정까지는 한번 내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기술직도 똑같아요. 기술직도 내가 전공만 볼 것이냐, 한국사가 포함되는 것이냐, 어학 점수가 고득점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왜 나눠 놓느냐면은 이것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공부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내가 뭘 선택하느냐, 그리고 시험을 뭘 선택하느냐, 그리고 나의 스펙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700이나 760을 맞든지 800을 맞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850을 넘어가는 게 좋고요. 내가 850을 못 넘어가겠다면 700이나 760에서 토익을 스톱하세요. 나는 토익이 진짜 안 오르는데 OPIC IM2까지 가세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기업을 선정하실 때 내가 전공을 보기는 하는데 난 전공은 너무 힘들어, 사무직이신 분들. 그럼 난 직업기초 능력만 치는 곳으로 가야지 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나는 건보까지는 준비할래. 그럼 건보법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서 내가 공부 범위만 알면 그 다음부터 공부하는 건 우리 사실 어렵지 않거든. 우리는 지금까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벼락치기를 해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지 모르니까 벼락치기를 한 거지. 뭔지 알았다면 우리는 벼락치기를 안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기초 능력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하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딱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직업기초 능력은 일단 기본서를 회독하면서 문제 유형을 전부 다 파악하세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을 칠 때는 어떻게 쳐야 되느냐? 열심히 공부해서 게으르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왜? 그래야 시간 줄이는 방법을 아실 테니까요. 그래서 시간 줄이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문제 유형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기본서 회독은 기본입니다. 기본서를 먼저 회독하시고요. 문제 유형을 파악하셨다면 좀 따라가실 수 있다면 민경채나 이런 필센 유형, 민경채나 5급 공채 쪽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상태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처음 NCS 직업기초 능력 시작하면요. 수리나 문제 해결이 발목을 잡는데 나중에 되면 의사소통과 모듈형 문제 중에서 정보 능력과 조직 이해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왜? 은근히 공부 안 하거든요. 이걸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시간을 줄이고 수리나 문제 해결로 문제 해결을 한 문제를 더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직업기초 능력에 관련된 부분들은요. 더 나가서 또 김소은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요 얘기만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마무리를 짓자면 우리는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어느 날 문득 책을 읽었습니다. 논술 책을 집필하다가 이 책을 읽었어요. 쉬나 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이게 심리학 책입니다. 심리학 책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게 정확하게 심리학은 아닙니다. 심리학은 완전한 심리학은 아닌데 어찌됐든 이 얘기를 하더군요. 뇌 손상을 입은 아이의 부모가 있는데 생명 유지 치료 여부의 결정을 누가 해야 하는가? 라고 이렇게 했을 때 A. 부모가 결정한다. B. 의사가 결정한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가장 아이가 잘못되었을 때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은 A. 부모가 결정한답니다. 왜냐? 전문가에게 맡긴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탓하고 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 상황도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지금까지 우리는 전문가들, 입시도 그랬고요. 전문가들 손에서 많은 멘토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야, 이건 네 길이야. 너의 길이야. 네 인생이야. 네가 택해야지. 이제 넌 어른이잖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반대합니다. 실제로도. 왜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못하면 내 탓이잖아요. 못하면 내 탓이잖아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 내가 책임을 져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짐을 저는 조금만 덜어내셨으면 해요. 굳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고민하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같이 고민해도 돼요. 조언자 역할 또는 뭐 좀 거창하게 멘토 역할 또는 상담자의 역할 충분히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전문가와 함께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가도록 해요. 그래야 우리의 자존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깨에 많은 책임감을 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책임 너무 지지 마시고 자존감 떨어진 거 회복하셔서 같이 가도록 해봅시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